자, 내일 영남권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입증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이 매직 넘버가 51만 표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게 51만 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경선이 두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남과 충청인데요. 이 두 번의 경선의 그런 득표를 합산한 그런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네. 우선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만 표를 넘었고 또한 또 아직도 과반 이상인 55.9%를 득표했는데요. 2위는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9만 표를 넘겼고 약 4분의 1인 25.8%입니다. 3위가 이재명 후보인데요. 6만 표를 넘겼고 18.0%. 그리고 최성 후보는 여기에서 좀 뒤처져 있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금까지의 중간 득표수가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51만 표. 왜 51만 표가 매직 넘버라고 일컬어지는 겁니까? 뭐 과반을 50%를 넘으면 일단 결선 없이 최종 후보가 됩니다. 자, 지금 뭐 지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숫자들도 나오는데요. 제가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선거 인단수가 214만 명인데 지금까지 충청 호남에서 참여했던 저 214명이 다 참여를 하진 않거든요. 그중에 참여한 사람 투표율이 한 67% 정도라고 보면 앞으로도 그 비슷한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을 때 전체 한 실제 투표 인원을 추산하면 142만 명. 그거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71만 표가 되는 거죠. 142만에 71만 표가 되는 건데 그걸 넘으면 1등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20만 표를 확보했기 때문에 남은 게 이제 51만 표가 되면 뭐 다른데 뭐 개표해볼 필요도 없이 과반을 넘는 거기 때문에 1위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남은 지역에서 51만 표를 얻는 것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가 있나요, 혹시? 다른 3명의 후보들에게는 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무난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142만 명이 의원투표라고 하면 71만 표인데 이미 20만 표를 거뒀고요. 51만 표만 거두면 이제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인데 이 문 전 대표 지금 파죽지세로 가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선인단의 성격입니다. 적극 지지층들이거든요. 이미 조직력이 상당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하고요. 또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쪽에서 이미 이 본선 가도를 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안 지사의 또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하고 지지층이 또 겹치는 점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성자가 앞서가고 올 때 남아있는 경선인들도 그게 더불어 따라가는 밴드웨거닝 이펙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3명의 후보께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에 밀려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자, 이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또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2, 3위의 득표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봅니다.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수도권 60%에 이르는 유권자들에게 역전의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과연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 문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물한 대세론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역전의 기회라는 말을 지금 며칠째 계속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역전의 기회가 진짜 아직 남긴 남은 건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표가 가장 표수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을 이기면 엎을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실제로?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요. 수도권과 제주를 합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경선을 하는 투표인 단수가 71%로 비중은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투표가 이루어진 데가 호남하고 충청 합쳐가지고 한 20% 이루어졌고 내일 영남권 투표가 있고요.
그거 다 해봐야 한 30%인데 투표율, 비중만 보자면은 수도권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들 끝까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요기베라 전설적인 양키스의 타자인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3명의 후보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다면 적어도 앞서가고 있는 문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는 자신의 계기, 히든 카드가 뭐냐. 네. 적어도 내가 본선 경쟁력은 더 낫다라는 것을 가장 많은 수도권 경선 인단에게 어떻게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투표를 요구하면서 만들어내느냐. 두 번째로는 앞서가는 1위 후보가 있으면 보통 2, 3위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앞서는 1위 후보와 맞설 수 있는 이 경선 내에서도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위인 안희정 지사와 3위인 이재명 시장이 뭔가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연대는 왜 생각해보지 못하는지 네. 그런 계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로 2등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본인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연대,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통합정부를 통한 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탄생할 정부는 통합적인 체제를 갖춘 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통합정부를 만드는 과정이 단일화 과정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 통합정부와 단일화, 이 두 개의 의미, 해석을 좀 해주시죠. 어떤 뜻일까요? 뜻으로 볼 게 아니고 이제 통합정부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 빼고 나머지는 원톱 개인기로 돌파해서 단독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지금 없습니다. 네. 현실적인 아주 냉정한 현실인데요. 축구의 비유를 하자면 원톱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잘하는 팀이 있고 지금 통합정부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팀이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팀워크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정부의 형태를 만들자. 다시 말해서 개헌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도 가지고 돈도 나눠주고 정부에 400조를 나눠주는데 그 대통령 말을 안 듣고 누굴 듣겠습니까? 네. 이런 권력의 어떤 그런 형태를 좀 내각제도, 권력 분점 형태로 좀 바꾸는 그런 형태의 정부를 해야 된다. 그 네.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 동의하는 사람 내가 깃발 들 테니까 여기 모여라. 해가지고 지금 단일화 논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말을 한 김종인 전 대표와 함께 한 자리에서 의논을 했던 홍석현 전 회장이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통합정부나 공동정부나 제가 얘기하는 그 대타협론은 토론과 타협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이렇게 가자는 거고, 그런 강제적인 하향식 정권 주도의 적폐 청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개인을 반대해서 연대한다.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만남, 이 통합정부, 연대,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자, 우상호 원내대표가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렸네요. 직접 들어보시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연대설, 그건 저는 가능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이 세 분 사이의 물밑 만남에 대해서 주목들 하고 계신데 이 세 분은 정당에 기초하지 않은 자연인들의 만남입니다. 실제 당선 가능성도 없다. 그 점에서. 자, 이 굵직한 세 인물의 만남을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었다라고 폄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대선 국면은 문재인 후보가 아주 단연코 1위를 하고 있는 후보가 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펴야만 문재인 후보의 어떤 상대 후보, 문재인 후보를 위협할 만한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이 지금 통합정부,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상호 원내대표로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네. 지금 현재 사실은 공동정부, 통합정부, 단일화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혼자 그 다음에 새 정부를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네. 당이 무려 5개나 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당도 과반수를 얻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바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60% 이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 대통령, 어느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사실은 연대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바른정당 이런 자리는 사실은 정당은 다르지만은 약간의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정책, 복지 이런 데서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대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 네. 또 완전히 다른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자신의 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데 끼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단일화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또 이 다른 요인이 또 하나 있다. 선거 비용이 또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득표가 미미하면은 선거에 네. 과연 나설 수가 있겠느냐. 네. 이 비용 부담도 단일화, 정작 본선에 나가는 상당한 이 기준, 그렇죠. 부담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2007년 대선이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당시에 네네. 보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5.8%를 득표하면서 네. 보전을 못 받았어요. 아. 정말 캠프에서는 한숨이 계속 이어졌다는 네. 전언이 들리거든요. 근데 다른 후보, 바로 이 이해창 후보는 15% 달성하는 바람에 다 보전받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이 정작 후보인 이해창 후보보다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15%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들에게 선거를 끝내놓고 나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이 선거 비용 보전과 관련된 부분도 이번 본선 출마 대진표의 중요한 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15% 이상 사실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뿐이 얹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잘못하면은 끝까지 만약에 뛰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물어내야 되는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까지요. 심정숙 차장 그리고 배종찬 본부장 이 두 분하고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위원을 모시고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